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시에 이제 그동안 90일 동안 수사한 거 발표한다고 합니다. A4 용지약 100종 분량이니까 엄청난 분량인데 요약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특검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좀 중점을 둬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는 중간중간 많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중간에 또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이재용 주로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죄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기소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각했다가 또 구속도 됐고 이게 예.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또 최순실 씨와의 그러한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오늘의 그 핵심은 대통령이 과연 이 삼성과 최순실 간의 이 소위 뇌물죄 이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과연 뇌물죄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이건데 이제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기소되지는 않고 이제 입건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입건만 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게 관심인데 오늘 발표할 그 핵심 내용은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두 재단을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라는 걸 설명하는 것에서 두 재단 K재단과 미르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 대통령의 지금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1990년에 예.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어머니가 같이 그걸 사실상 돈을 대납을 해줬다. 10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대납을 했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의 1998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의상비를 지금까지 다 거의 다 대줬는데 예. 특히 이 집권한 이후에 4년 동안은 의상비뿐만 아니라 의상 제작실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직원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한 3억 8천만 원 가량을 최순실 씨가 대납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측의 이제 그 변호사는 이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 삼성동 집은 장충동 집을 팔아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옷값 같은 것도 모두 대통령이 직접 지급을 한 거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박 대통령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이게 이제 탄핵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대측 대리인단 측에서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 특히 뭐 뇌물죄 관련도 그렇고 이렇다 할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없다는 게 주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발표를 할까요? 어떻게 좀 보고 지금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은 지금 특검이 이제 지금 설명을 잘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런 그 수사 결과가 대단히 네. 무리한 법 적용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공식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그 경제적 공동 이해관계 이른바 그런 부분들도 다 부인하고 있죠. 지금 삼성동 사저도 장충동 집을 판 매각 대금으로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 씨가 산 옷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급했다 대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특검이 발표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삼성그룹을 둘러싼 뭐 뇌물 의혹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정유라 씨의 2대 입학 학사 비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발표를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의 그 지원을 배제한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이라든지 또 비선진료의 의료 비리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김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어떤 대통령의 그 지금 뇌물수수등 협의가 지금 공범으로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특검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 수위로 언급될 것인가가
지금 특검 발표에 가장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 그 특검에서요 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이제 기자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요, 꽤 두꺼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특검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또 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특검의 오늘 발표는 저기 당연히 탄핵 심판, 현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 28일 날 사실상 특검의 활동이 종료됐는데 네. 아침 오늘 6일 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결과는 선고는 10일이나 13일 날 나올 거로 보는데 지금 평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평의 마무리에 이제 평결을 해서 사실상 표결을 하게 되는 셈인데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 두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국정농단, 그를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지금 발표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혐의를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 아니냐 특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래서 서면 자료를 지금 뭐 변론은 다 끝났습니다만 서면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를 뭐 비교하자면 기말 시험이 다 끝났는데 이제 성적 매기고 있는데 계속 이제 마지막 추가 리포트를 계속 제출하면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계속 내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거는 이런 뇌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돈 낸 거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자발적으로 낸 거다 해서 소위 지금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부인하는 결과를 검찰에서는 강요에 한 거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 특검은 이제 뇌물죄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까지 들었는데 한 사례로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당시 가까운 자기 신정아 씨한테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억 원을 지원해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이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직무 권한 밖의 일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제3자 뇌물죄도 해당되지 않았다 판결에 최종 판결에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네.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 그러니까 90일 동안 했으면 28일에 그 종결할 때 그때 발표를 했어야지 뭘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끌어오냐는 그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한 거는 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네. 특검의 수사가 일단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이 끝났잖아요. 수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을 여론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걸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굳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도 뭐 여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장외 여론전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처럼 대리인단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의견서를 통해서 세월호 사고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 중대본에 도착을 늦게 했다 이런 네. 것들이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도착이 늦게 됐다. 동영상도 제출해놓고 이런 상태예요.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가 이런 것들도 전부 기업들의 출연은 적법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그 뇌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변양군 실장 등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가 과연 여기에 적합한지 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역시 또 이제 국회 측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헌법을 중대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네.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 측에서는. 그래서 이건 지금 뭐 언론 플레이다, 뭐 대여론전이다 이런 건 이미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측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늘 특검 결과 수사 발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보도돼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거를 뭐 구체하게 뭐 언론 플레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측도 여러 가지 지금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무리한 어떤 법적 적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역시 언론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언론 플레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리인단 측이 절차상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교수님 말씀처럼 언론 플레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대리인단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여러 목적으로 네.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중에 목적이 하나는 뭐냐하면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절차상의 흥결이 있다고 일단 주장하면서 예. 실제로 있는지는 그 논란을 벌여야 되겠지만 하면서 이제 어쩌면 3월 13일 이후로 소위 말해서 평의와 편결을 늦춰가지고 선고를 늦추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제 또 결정이 돼가지고 어떻든 인용이 되더라도 일종의 약간의 자기 지지층을 상대로 약간 불복 심리를 조장하는 뭐 이런 네. 측면이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절차상의 흠결을 제기하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일단 최근에 8명으로 지금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에만은 8명으로 결정하는 게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변론을 계속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더 하자 그러는데 고영태 씨도 증언을 삼지 않고 더 하지 않고 빨리 이게 마무리했느냐 이런 거를 흠결로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원래 법사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의 흠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13가지 탄핵 사유를 한 거는 섞어찌개식 탄핵 사유다. 그걸 나중에 헌재에서 5가지로 다시 요약해가지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5가지로 요약해서 헌재가 코치를 해줬는데 예, 예. 그 5가지로 요약한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계속 제기하면서 하는데 어떻든 뭐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금이라 인용 가능 국민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거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에 조금이라도 시비를 걸어야겠다라고 계속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헌재 예.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특검은 항의를 하면서 재판관들도 외부 언론을 다 이게 좀 접촉을 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거에 그렇겠죠. 외부와 이제 연락을 끊는다는 얘기겠고 그리고 일단 이 탄핵 심판과 지금 특검의 수사 이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죠. 예.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재판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범죄의 사실 근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 사실은 헌재의 심판 대상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특검 수사했단 말이죠. 세월호 관련돼서. 물론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른바 대통령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잘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별개의 것이긴 한데 지금 이제 오늘 특검이 2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역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그리고 뇌물죄로 입건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잖아요. 지금 예, 저도 형사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근데 이것이 전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도리가 없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지금 여러 가지 팩트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심판할 도리는 없는 거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헌재에서 보고 있는 대통령의 그 자격 유무는 네. 예. 또 한두 개가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몇 가지 사안들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직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 위해 요소가 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판단된다면 탄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판단과 이 판단은 기본적으로 다르긴 다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가 탄핵 심판에 전혀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박 대통령과 함께 이제 우전 수석이 또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의 앞으로의 역할, 그 이전에 받았던 지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분석도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소 중지 안 하고 너 이첩한 게 이제 수사 계속 하라고 넘긴 건데 네. 일단은 뭐 탄핵 심판 보고 나서 이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 식구 봐주기처럼 또 하지 않겠냐는 예, 예.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래서 보세요? 그 전에 검찰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습니다마는 뚜렷한 결과가 없었고 그렇죠. 특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국엔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검이 며칠 전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을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구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 떠넘긴 셈인데 숙제를 떠넘긴 거죠. 숙제를 떠넘기면서 그냥 떠넘긴 게 아니라 좀 약간 압박을 가하는 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검찰에서는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다마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하고도 이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그렇죠. 우병우 수석 의혹과 관련 통화를 여러 여러 가지 번 했다고 하죠. 하는 통화를 한 20여 차례 했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도 또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화를 한 1000차례 예. 정도 접촉이 전화 통화가 있었다 뭐 이런 거를 밝히면서 이런 말은 뭐냐 하면 혹시 당신들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관여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전화 통화 내용은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 본래 업무인 여러 가지 국회 법안 처리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출장 문제 이런 걸 논의한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든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가고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소위 직권 남용,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직무유기,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어찌어쩜 덮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국정농단을 소위 방조하거나 협력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병우 수석의 그 본인과 그 가족들의 개인 비리 네. 의혹 이 문제들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반드시 밝혀가지고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특검이 이제 검찰에 보내고 있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네. 교수님 보실 때 그 우병우 전 수석 특검이 뭐 잘한 부분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뒤늦게 끝나기 며칠 전에야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 눈치를 보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또 일관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지난번에 검찰이 그 특검의 수사를 넘기기 전에 상당히 예. 수사를 잘 했었어요. 피의자로 입건도 했었고 물론 예. 이제 뇌물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한 건 이번에 특검이 한 거죠. 박 대통령을. 예, 예. 그래서 지난번도 검찰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전 지지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특검에 넘기기 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검찰이 저는 의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를 상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특검은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리 의혹은 수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수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네. 그 이른바 횡령 의혹이라든지 아들의 뭐 보직 특혜 이런 의혹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검찰 수사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검찰은.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특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병우 수석 그 수사를 서두른 면이 있어요. 지나치게 이제 삼성 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처럼 시간이 더 있었다면 특검 기간이 더 연장됐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해서 100%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 그렇다면 검찰도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 이익 속에는 여전히 검찰은 지나치게 권력편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김순환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 때 우병우 수석 문제는 저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요. 예. 또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그 윤곽도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결과를 발표할 날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국론이 지금 둘로 쪼개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더 둘로 쪼개진 민심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국론이 작년에는 한때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더니만 예. 상당히 좀 쪼개진 상황입니다. 사실 태극기 집회까지 이제 생겨서 이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서로 이제 주말이 되면 완전히 세대결을 하는 양상이고 그게 이제 탄핵 소위 찬성과 반대 세력이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그렇죠. 집회만 놓고 보면 지금 죄송합니다. 어느 쪽이 그 숫자가 많은지 지금 뭐 비교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근데 이제 여론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는 어차피 지금 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성이 75% 가량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반대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20%를 넘지는 않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탄핵 반대 세력들은
거기 샤이보스까지 합치면 예. 탄핵 반대 세력이 좀 더 그보다 좀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든 이제 둘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이 탄핵 선고가 그럼 되면은 결정이 가부 간의 결정이 되면 이제 한쪽이 잦아들면서 이렇게 완전히 뭐 해소가 되면은 뭐 참 좋은 거지만 승복하고 이렇게 되면 되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봐도 탄핵 결정을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게 뭐 그렇게 또 높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 네. 사이에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막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야 되고 대통령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걸 따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새 대결을 태극기 집회에 있는 게 이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들한테도 자제를 호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여야 대선 주자와 주요 당 지도부들도 네. 모여가지고 본인들 정치권은 승복하겠다 이런 말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복하지만 국민들이 나서는 건 내가 어찌하냐 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인들이 승복할 뿐만 아니라 네. 일반 국민들도 새 대결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국론을 모아가야 된다고 네. 하는 것을 특히 지금 현재 안보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 경제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론을 모아야 되는 게 굉장히 그런 그렇습니다.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대통령과 여야 대선 주자들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저희가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탄핵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기 대선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일단 상당히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드디어 이제 TV 토론회, 그러니까 라디오 토론회였죠. 대선 경선 후보 간에 상당히 큰 관심을 모았고 오늘도 이제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1차 토론회 들으셨죠? 그걸 예. 라디오에서 했죠. 예, 상당히 뭐 의외로 최성 고양시장이 새로운 신사이다다 이렇게 하면서 사이다 발언을 주목받기도 했고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1차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그 다른 주자들의 공세가 상당히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토론회의 성격이 가장 앞서가는 후보에 대해서 그 앞서가지 않는 후보들 2위, 3위, 4위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들이 공격을 하는 이런 양상이에요. 원래 후보 토론회가. 예. 이번 1차 토론회 때도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됐고 1차 토론회에서 일단 대연정 문제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역시 근데 가장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그 대연정에 대한 거 안희정 지사가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문재인 전 대표가 하지 않겠다고 그랬다라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이재명 시장하고. 예.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말 바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각자 후보 진영들이 아직 뭐 후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민주당 내 후보니까 네. 경선 후보니까 자신들이 잘했다 뭐 자평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충족할 만하다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역시 뭐 1차 토론회에서 어느 주자가 특별히 더 우세했다. 그래서 이 경선 판도를 바꿨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네. 오늘 이제 오마이뉴스인가요? 그 뭐 어떤 TV 토론회가 있었던 거로 아직 그건 제가 보지 못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지금 화면 않을까.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까? 오늘.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얘기되는 건 이제 문재인 후보는 아마 이제 준비된 후보를 강조할 공산이 크고 제가 예. 오늘 그 오전 토론은 잘 내용을 다 보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제 안희정 지사는 아무튼 통합, 협치 이쪽으로 계속 자신의 어떤 그 브랜드를 주장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날 이제 그 관심이 이제 최성 시장이 안희정 지사를 정체성에 관련돼서 예. 상당히 몰아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차피 뭐 안희정 지사는 자기 승부수로서 대연정을 그렇죠. 던진 거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대연정이라는 게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대연정을 제안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위 정치권의 단합과 국민의 대통합을 해보자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선한 의지라는 것까지 더 나가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를 가졌지만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스텝이 이제 꼬이게 됐는데 예.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적폐 세력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 소연정하면 된다. 소위 말 국민의당과 소연정하면 된다 이런 거고 이제 최성 이제 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것이고
또 최성 시장은 또 이제 또 이 통일 문제, 외교안보 이런 거에 대한 또 전문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이번에 이제 북한의 이런 문제들을 이 북핵 문제와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건데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최성은 워낙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최성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시장도 아마 잘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번에 역시 관전 포인트는 역시 1등과 2등인 문재인 전 대표와 이 안희정 지사가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인데 그 점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는 선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는 추격자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좀 뭐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뛰어넘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희정 지사가 거기까지 확실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뭔가 뭘 승점을 얻어내는 네.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리저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 행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표는 아무튼 지금 뭐 선명성은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적폐청산에 계속 방점을 찍었잖아요. 탄핵에 주력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뭐 탄핵 선고는 뭐 이제 곧 내려지 않겠어요.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각하가 됐건 앞으로는 어쨌든 연대와 협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신뢰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이제 뭐 선의 발언이라든지 대연정, 특히 이제 최근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좀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구분돼 왔지만 현재 어쨌든 탄핵 이후에 뭔가 이 지금 여서야대 정국이 되기 때문에 인용을 물론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아도 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협치나 연대 쪽에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불안 같은 걸 좀 해소해 줄 필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명성 강조와 이게 통합의 리더십이나 또 협치 이런 게 좀 대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에도 방점을 둬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의 어떤 선명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적폐청산, 이제 개혁 이걸 강조하는 입장이고 안희정 지사는 어차피 그것도 차별화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해서는 쫓아갈 수가 네. 없어요. 그렇죠. 뭔가 우회해서 다른 전략을 제시해서 예. 근데 한때 많이 쫓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하나 이제 그 발언 좀 오버한 발언으로 인해서 일종의 지지율이 지금 주춤하고 하락한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는 당연히 대연정이라든가 뭔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야권의 지지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대세론으로 계속 가서 결론이 날 것 같냐? 네. 그렇지 않으면 변수가 있겠느냐? 또 변수가 있어서 뒤집어질 수가 있느냐를 예. 소위 그 변수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거는 뭐 여러 두 사람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만은 특히 안희정 지사가 뒤집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주목할 만한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문재인 대표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약간 미세한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대세론에 지금 흔들림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순항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럼 안희정 지사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한두 번의 변수는 남아 있다고 봐요. 예, 일단은 탄핵이 결정이 난 이후에 이 구도가 리세팅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과정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아침 한 신문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물었어요. 근데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숫자 이거를 오차 범위까지 다 소개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소개 못 합니다만은 거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40%가 안 되는데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그 지지율을 합친 게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합치면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조금 더 나오는 양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 경선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국민 경선에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이 13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이게 200만 명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거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식으로 되면 1차 투표에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50%를 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가 이제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어저께 지지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일단 하락세로 꺾인 게 다시 반등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도 승부를 단정할 수 없는 변수들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쉽게 예상하는 게 안희정 지사가 이재명 시장과 합해지겠느냐 뭐 이런 부분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결국 보세요? 결선 투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그렇죠. 문 전 대표가 50%를 넘으면은 예.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50%가 안 될 경우에
2위와 3위가 모두 안희정, 이재명 두 사람이 연대를 해가지고 누구 지지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연대를 할지 지금 뭐 안 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재명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계속 이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선명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최근에 이제 이른바 그동안의 사이다 발언보다는 뭐 정책이나 공약 쪽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아무튼 보수나 중도 쪽의 어떤 협치 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브랜드를 오늘 오전 토론에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재명 시장과는 그 결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그 약간 지향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둘이 연대를 선언해서 특정 후보를 2위 후보를 딱 지지 선언하기가 저는 현재로 봐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어렵다.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물론 멋진 결선 투표까지 가봐야 되는데 일단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그렇죠. 민주당 예. 정세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지금 뭐 황 권한대행의 팬클럽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황 권한대행의 지난 그 성경 발언도 있었고요. 예, 예. 아무래도 뭐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승한 요인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중도 또는 중도 보수층을 놓고 세 사람이 자기 고유의 지지층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같이 파일을 놓고 나눠 먹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자기네들의 보수라든가 중도 자기 고유 진보 고유 지지층이 있으면서 중간에 한 20%의 그 사람들을 놓고 경쟁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그 선한 의지 발언 이후에 네. 좀 하락세를 하니까 그 빠진 부분이 황교안 대행한테 좀 넘어간 측면이 그게 사실 첫째 요인이에요. 두 네. 번째는 황교안 대행의 최근에 그 대선과 관련된 언론 노출도가 좀 높아졌던데 하나가 뭐냐면 황대만 효과라고 봐야죠.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고 하는 팬클럽이 생겨서 뭔가 이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그 성경 잠언에 나온 성경 기절을 인용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거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그 말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를 약간 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 바른정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파동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정운찬 이 총리가 법률권에 속한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좀 그 파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좀 그것도 정운찬 전 총리는 본래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당이 입당해서 뭔가 이제 손학규 전 대표 등과 해서 뭔가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뭐 비문연대를 구성하려 했다라는 거였는데 뭐 국민의당과 상당히 마찰이 좀 있었어요. 예.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운한 감정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바른정당이 입당을 뭐 한다라는 보도는 나왔는데 그래서 바른정당에 가서 지금 현재 바른정당이 정당 지지도도 나오지 않고 잘 윤석열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의 지지도도 영 미미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운찬 총리가 입당한다면은 해낼 수 있을지. 근데 현재 바른정당의 기본 스탠스 자체가 예. 보수나 진보 모두에게 자신들의 어떤 의의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애매한 상황이 하는 것 좀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지지가 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바른정당이 아직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확실한 좀 이제는 정체성을 보일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너무 보수를 의식하거나 너무 또 중도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예. 자신들이 어떤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간다면은 나름 뭐 또 반대 의견도 있지 않을까. 정운찬 전 총리가 나름 뭐 동반 성장이나 공정 성장을 많이 강조했던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창녕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